지금까지는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하기 위해 방향성을 중첩하거나 방향성에 포함된 하위 형태들을 중첩하는 것과 같이 방향성을 이용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직선, 이축, 삼축의 경우에는 굳이 방향성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모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위 형태를 모아서 생성할 수 있는 균형되고 가장 단순한 모습의 형태를 찾아내는 식의 형태의 모습에 국한된 방법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생김새를 추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형태의 모습에만 의존한 방식은 오직 직선, 이축, 삼축을 생성할 때만 가능한 방식일 뿐, 그 이상의 상위 형태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향성 개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형태 배열에서 생성할 수 있는 균형되면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모습에만 집중한다면 다음 소수의 형태적 표현을 절대로 유추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소수의 형태적 표현을 찾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로서의 형태입니다. 다수의 하위 형태들을 중첩해서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하는 과정은 상위 세계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형태는 정보라는 가정 아래 형태적 표현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점으로서의 형태입니다. 중첩의 대상이 되는 방향성과 그 방향성에 포함된 형태는 사실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이나 실존하는 존재가 아닌 관점입니다. 따라서 삼축 이후의 형태적 표현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중첩의 대상이 되는 관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형태가 왜 정보로서 간주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형태는 우주의 균형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공간에서의 점과 직선, 이축, 삼축은 모두 입체 구조로 존재하면서 3차원적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차원 형태 배열을 따라서 특정 방향으로의 운동이 공간 전체적으로 확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공간을 가득 채우려는 움직임은 마치 공간에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전달 대상,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신탑에서 보낸 전파를 수신탑에서 수신한다고 할 때 송신탑은 발신자이고 수신탑은 수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송신탑과 수신탑이 주고받는 전달 대상인 전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신자인 수신탑은 발신자인 송신탑이 보낸 전파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뒤에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따라서 전파라는 개념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 실제로 송신탑과 수신탑이 주고받는 전달 대상은 의미를 내포한 정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공간에서의 전달 대상을 정보라고 가정한다면 형태를 따라 진행하는 운동 방향성은 형태라는 정보 전달 매개체를 통해 정보가 공간에서 공간으로 전달되는 정보 전달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운동 방향성은 공간에서의 정보 전달 과정 그 자체이며 형태는 정보의 매개체이고 발신자와 수신자는 공간 그 자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사실은 바로 형태가 어떠한 정보를 내포한 매개체로서 하나의 정보단이라는 것입니다. 정보단이란 송신탑에서 의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전파와 같이 어떠한 정보를 내포한 단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형태가 정보 단위체라는 사실을 근거로 소수의 형태적 표현을 정보단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태적 표현을 구성하는 최소 형태 단위는 정보단위의 최소 단위 혹은 기본 단위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건 미달로 소수의 형태적 표현이 되지 못한 형태는 일반 형태 혹은 정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정해진 용어에 따라서 이때까지의 형태적 표현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하면 소수 2의 형태적 표현인 2축은 2정보 단위로 소수 3의 형태적 표현인 3축은 3정보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숫자 1의 형태인 점은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 단위가 아닌 1정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직선 형태 또한 정보 단위가 아니지만 점과 달리 직선은 모든 정보 단위에서의 숫자 1이 아닌 2정보 단위의 숫자 1이기 때문에 점과 동일하게 1정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선과 같은 경우에는 2정보 단위의 1정보와 같이 어떤 소수의 최소 단위인지를 앞부분에 나타내거나 혹은 그냥 일반 형태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또한
중첩의 대상인 정보 단위와 중첩 결과물인 정보 단위 사이의 상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첩 대상으로서의 형태적 표현은 하위 정보 단위로 중첩 결과물로서의 형태적 표현은 상위 정보 단위라고 합니다. 단, 중첩 대상인 하위 형태가 형태적 표현이 아닌 일반 형태일 경우에는 상위 정보 단위의 기본 단위라 하고, 중첩 결과물인 상위 형태가 형태적 표현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일반 형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로서의 형태라는 가정하에 재정의한 형태의 생성 과정은 다수의 하위 정보 단위 혹은 상위 정보 단위의 기본 단위를 중첩해서 하나의 상위 정보 단위 혹은 일반 형태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보다시피 중첩의 대상과 그 중첩 결과물이 반드시 소수의 정보 단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첩의 대상이 되는 하위 정보 단위와 상위 정보 단위의 기본 단위를 통틀어서 하위 형태로, 중첩 결과물인 상위 정보 단위 혹은 일반 형태를 통틀어서 상위 형태로 표현하겠습니다. 중첩되는 방향성과 형태가 모두 관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관점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형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관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찰 대상과 그 관찰 대상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 이때 관찰자가 관찰 대상에 대해 내린 판단이 바로 관점입니다. 즉, 관점은 관찰자의 관찰 대상에 대한 관찰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 대상을 관찰하는 관찰자는 인간이나 동식물 혹은 곤충 따위와 같은 인지적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대상과 반드시 함께하는 필수 불가결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관찰자가 무엇을 관찰 대상으로 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은 그 존재의 시작부터 관찰자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미 관찰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수의 관찰자가 하나의 관찰 대상을 관찰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고, 이를 통해 관점 간에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관점들 간의 중첩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평한 책상 위에 놓인 공을 수평한 방향으로 관찰하는 두 관찰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두 관찰자는 서로 마주보는 정반대의 위치에 존재합니다. 만약 책상에 놓인 공이 관찰자와 수평한 어느 한 방향으로 굴러간다면 이 두 관찰자는 각자 공이 어느 방향으로 굴러갔다고 생각할까요? 우선 세계 1에 속한 관찰자 1은 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굴러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 세계 2에 속한 관찰자 2는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굴러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관찰자는 하나의 똑같은 현상을 관찰하고도 서로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명의 관찰자 중 한 명은 자신이 관찰한 결과와 반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도 이미 알고 있듯이 두 관찰자는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공의 움직임을 관찰한 두 명의 관찰자가 서로 다른 관찰 결과를 내놓은 이유는 바로 관찰자의 위치 때문입니다. 관찰자는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하나의 관찰 대상을 관찰하고 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 관찰 결과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증명 과정 없이 직접 물체의 움직임을 서로 반대 방향에서 관찰함으로써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현상을 관찰하는 서로 정반대 위치에 존재하는 관찰자는 항상 서로 정반대되는 관찰 결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이 왼쪽으로 굴러간 것도 사실이고 동시에 오른쪽으로 굴러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찰 대상에 존재하는 관찰자의 수는 하나의 관찰 대상을 관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의 위치만큼 무한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관찰 대상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위치에 존재하는 관찰자만큼의 관점 또한 동시에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관점이란 하나의 관찰 대상에 대한 모든 각도에서의 관찰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관찰자들의 관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관점으로서의 방향성과 형태에 대해 한번 해석해 봅시다. 먼저 관점으로서의 방향성이란 형태 배열을 따라 실제로 발생하는 특정 방향으로의 운동 현상을 관찰하는 관찰자들의 관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서의 방향성을 중첩해서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유의 형태 배열을 구성하는 형태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가 아닌
실존하는 형태를 관찰하는 관찰자들의 관찰 결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관점으로서의 하위 형태들을 중첩해서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첩의 대상이 되는 방향성과 형태가 모두 관점이기 때문에 관점을 중첩한 결과물인 상위 형태 또한 실제 형태가 아닌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배열을 바탕으로 생성된 모든 형태 종류들은 전부 실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관찰자의 관점인 것입니다. 관점을 중첩해서 상위 형태를 생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중첩의 대상이 되는 관점이 하나의 관찰 대상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관점은 사실상 관찰자가 관찰하는 모든 형태로부터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하나의 형태에 대한 관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의 균형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 생성 과정마다 가장 단순한 형태를 생성함으로 인해 매 순간 생성되는 최대 종류의 형태가 공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간에 존재하는 형태의 종류는 사실상 셀 수 없이 많으며 이에 따라 여러 종류의 형태들에 대한 관점 또한 형태의 개수만큼 무한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형태에 속한 관점의 개수 또한 모든 각도에서의 위치적 경우의 수만큼 무한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개별 형태 종류에 대한 관점들 중에서도 단 하나의 형태를 함께 관찰하는 관찰자의 관점들만이 함께 중첩 가능한 중첩의 대상이 되어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관찰 대상을 공유한 관점들끼리만 중첩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의 관찰 대상에 속한 관점들이 모두 확률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로 다른 관찰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확률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중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찰 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찰자들은 그 자신과 정확히 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또 다른 관찰자와 항상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찰자가 하나의 관찰 대상에 대하여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모든 각도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관찰 대상에 귀속된 모든 관찰자들은 자신과 정반대되는 위치에 존재하는 또 다른 관찰자와 항상 마주보고 있으며 이 두 관찰자는 항상 정반대 모습의 관찰 결과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정반대 모습을 가진 대상 간의 관계를 바로 복합역전 관계라고 합니다. 복합역전 관계란 어떤 대상과 그 대상을 180도 한번 뒤집은 결과물과 동일한 모습을 가진 대상 간에 가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관점이 복합역전 관계라는 소리는 하나의 관찰 대상에 대한 두 관찰자의 관찰 결과가 서로 정반대 모습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점끼리 서로 복합역전 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거울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상은 항상 본래의 모습에서 180도 역전된 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관찰 대상을 정반대 위치에서 바라보는 두 관찰자의 관점은 서로 거울상이므로 두 관점은 서로 복합역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합역전 관계 말고도 하나의 관찰 대상에 대한 관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관계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서로 90도의 위상차를 가진 관점 간의 관계를 뜻하는 단순 역전 관계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단순 역전 관계란 어떤 대상과 그 대상을 정확히 90도 회전시킨 결과물과 동일한 모습을 가진 대상 간에 가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이에 따르면 단순 역전은 어떤 대상을 90도 회전시킴을 의미하고 따라서 두 번의 단순 역전은 곧 한 번의 복합 역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90도 회전을 두 번 반복하면 대상의 모습은 총 180도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회전의 결과로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 두 번의 단순 역전은 반드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과 복합 역전 관계를 가진 또 다른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대상을 90도 상하 역전한 후 90도 좌우 역전시키면 됩니다. 만약 두 번의 단순 역전이 모두 상하 역전하거나 좌우 역전할 경우 결국 대상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어 전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점 간의 단순 역전 관계와 복합 역전 관계를 정의할 때 회전의 구체적인 횟수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대상을 총 몇 회 역전시켰던 간에 그 결과물의 모습이 단순 역전 혹은 복합 역전의 결과물과 같다면 그대로 단순 역전 관계 혹은 복합 역전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90도 역전 관계를 뜻하는 단순 역전 관계는 대상을 홀수번 90도 회전시킨 대상의 모습을 가진 형태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복합역정 관계는 대상을 짝수번 90도 회전시킨 대상의 모습을 가진 형태와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관찰 대상에 속한 모든 관찰자의 관점들은 모두 단순 역정 관계나 복합 역정 관계를 가진 또 다른 관점과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로 역정 관계인 하위 형태들을 중첩해서 균형되면서도 가장 단순한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 역정 관계와 복합 역정 관계의 개념적 특성상 이들의 중첩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확률적으로 균형된 형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시로서 2차원 직선 배열을 따라 발생하는 양방향 회전 운동에 포함된 형태들 중 서로 90도 관계인 두 개의 직선은 서로 단순 역정 관계이고 서로 중첩되어 하나의 이축이 생성됩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균형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균형되면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위 형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모든 하위 형태들 중에서도 역정 관계를 가진 하위 형태들끼리 중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형태 간에 서로 역정 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그 중첩의 결과물이 반드시 가장 단순하면서 균형된 상위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중첩되어 가장 단순하면서 균형된 상위 형태를 생성한 하위 형태들은 반드시 서로 간의 역정 관계를 가집니다. 반면 하나의 관찰 대상에 대한 관점이 서로 역정 관계인 것과 달리 각자 다른 관찰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관찰 대상을 관찰하는 관점들은 함께 중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찰자의 관점은 하나의 관찰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또 다른 관찰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각 관찰자가 하나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점은 관찰자의 귀속된 개념이고 관찰자 또한 하나의 세계에 속해 있으므로 세계는 관찰자와 관점이 속한 장소적 개념이자 다른 관찰자와 관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적 개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관점을 중첩한다는 것은 관점과 동시에 그 관점을 관찰하는 관찰자와 이들이 속한 세계가 다 함께 중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하위 관점을 중첩한 결과인 상위 형태는 하위 형태와 마찬가지로 관점으로서 또 다른 관찰자와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중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점과 그 관점을 포함한 관찰자, 그리고 이들이 속한 세계,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수의 관점과 관찰자, 그리고 이들이 속한 세계가 동시에 중첩되어 단 하나의 새로운 관점과 관찰자, 그리고 이들이 속한 세계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위 관점, 상위 관점과 같이 관점 간에 서로 상하관계가 있는 것처럼 관점이 속한 관찰자와 세계 간에도 상하관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하위 관점이 모여 단 하나의 상위 관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 명의 관찰자가 관찰할 수 있었던 사실들을 단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한 차원 더 높은 관찰자가 생성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위 형태들의 중첩 결과물인 하나의 상위 형태는 다수의 하위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하나의 상위 형태를 관찰하는 관찰자는 상위 형태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하위 형태들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형태를 구성하는 하위 형태들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자는 한 차원 더 높은 인지적 능력을 가진 관찰자라는 의미에서 상위 관찰자라고 하고 상위 관점과 상위 관찰자가 속한 세계를 상위 세계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첩의 대상이 되는 하위 관점의 관찰자와 세계를 하위 관찰자와 하위 세계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관점, 관찰자, 세계 간의 상하관계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중첩의 대상인 경우에는 하위 관점, 하위 관찰자, 하위 세계로 중첩의 결과물인 경우에는 상위 관점, 상위 관찰자, 상위 세계로 간주합니다. 이제 하나의 관찰 대상에 속한 관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간 속 여러 형태 종류에 대한 수많은 관점들 중에서도 오직 같은 관찰 대상을 가진 관찰자의 관점들만이 확률적으로 완전히 동등하므로 결국 하나의 관찰 대상에 대한 관점끼리만 함께 중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찰 대상에 대한 관점은 서로 단순 역정 관계 혹은 복합 역정 관계인 또 다른 관점과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서로 역정 관계인 관점들을 최소 중첩 단위로 해서 중첩할 경우
확률적으로 균형되면서 가장 단순한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역정관계가 아닌 관점들은 서로 다른 관찰 대상에 대한 관점으로서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으며 함께 중첩할 수 없습니다. 역정관계인 다수의 하위 관점을 중첩한 결과 생성된 상위 관점을 관찰하는 관찰자는 하나의 상위 형태를 이루는 여러 개의 하위 형태들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상위 관찰자로서 하위 형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상위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양방향 직진운동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차원 점배열에서 중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점들을 따라 진행하는 양방향 직진운동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관찰 결과로서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 두 관찰 결과는 모두 하나의 운동 방향성에 대한 관점으로서 확률적으로 동일하며 모두 함께 중첩이 가능합니다. 서로 단순 역정 관계인 양방향 직진운동을 최소 중첩 단위로 중첩한 결과 가장 단순하면서도 균형된 모습을 가진 직선 형태가 생성되는데, 이때 생성된 직선은 관점의 중첩 결과물로서 그 자신 또한 관점입니다. 따라서 하위 형태가 속한 하위 세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상위 세계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로서의 형태와 관점으로서의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형태에 대한 두 가지 가정을 종합해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정보로서의 형태를 설명할 때 정보는 형태를 매개체로 삼아 공간에서 공간으로 전달되며 이러한 공간에서의 정보 전달 과정이 바로 운동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간에서의 정보 전달 과정은 형태를 매개체로 공간에서 공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하위 차원에서부터 상위 차원으로 형태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하위 형태를 중첩해서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하위 세계에서 상위 세계로 형태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 과정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의 상위 형태는 다수의 하위 형태들로 구성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하위 형태들을 중첩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바로 하나의 상위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위 형태가 생성됨과 동시에 그 상위 형태를 관찰하는 상위 관찰자와 이들이 속한 상위 세계가 함께 생성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상위 형태를 관찰하는 상위 관찰자는 상위 형태를 구성하는 다수의 하위 형태들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수의 하위 형태는 다수의 하위 세계에 속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세계에 속한 관찰자가 다수의 하위 세계에 속한 하위 형태들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위 세계에서 상위 세계로 하위 형태가 전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수의 하위 형태를 중첩해서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하위 관점들을 다수의 하위 세계로부터 하나의 상위 세계로 전달하는 정보 전달 과정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공간에서의 형태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매개체가 아닌 상위 세계로 전달되는 정보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 하나 상위 차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보로서 상위 세계로의 전달 대상이 되는 형태가 관점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관점이 하위 세계와 상위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지고 있던 어떤 물체를 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소유 주체는 바로 물체를 받은 사람으로 옮겨가고 물체를 준 사람은 더 이상 물체에 대한 소유 주체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상위 차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에서 전달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에 대한 관찰 결과를 상위 세계에 전달한다고 해서 하위 세계에 더 이상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위 관점들이 상위 세계로 전달되더라도 하위 관점은 정보의 전달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상 하위 세계와 상위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공간에서 형태라는 존재 자체가 실존하는 존재가 아닌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관찰자의 존재는 하나의 형태에 대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형태가 어떤 모습인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항상 함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관찰자는 하나의 형태에 대해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모든 각도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찰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수는 사실상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의 형태에는 반드시 모든 각도에서의 무수히 많은 관찰자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의 형태가 관찰자의 존재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관찰자들의 존재가 하나의 완전한 형태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하나의 형태에 존재하는 모든 관찰자들은 사실 형태를 관찰하기 위한 존재라기보다는 하나의 완전한 형태를 생성하는 형태의 생성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 하나의 형태에 관해서 관찰자들의 관점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모든 각도에서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관찰자들의 관점이 한데 모여서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형태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르면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는 관점의 중첩 결과물로서 실존하는 존재가 아닌 관점입니다. 그런데 관점의 개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찰자와 그 관찰자가 관찰하는 관찰 대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찰자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결국 공간 어딘가에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관찰 대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에서 실존하는 형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간 자체인 점배열입니다. 점배열은 공간에서의 최초의 형태가 아닌 그 스스로가 공간입니다. 따라서 공간은 애초에 실존 형태입니다. 그리고 형태에는 반드시 관찰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점 형태에 대한 모든 각도에서의 관찰자의 관찰 결과를 중첩해서 관점으로서의 형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존하는 점 형태로부터 생성된 최초의 관점으로서의 형태는 바로 직선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서의 직선에 존재하는 관찰자들의 관점이 또 다시 중첩되어 관점으로서의 이축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실존하는 형태 그 자체였던 공간은 점점 관점으로서의 형태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간은 최종적인 안정 상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관찰 대상에 대한 다수의 관점을 중첩해서 하나의 상위 관점을 생성하는 일련의 형태 생성 과정은 하나의 완전한 형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생성 주체로서의 관점들을 모으는 일인 것입니다. 반면 다른 관찰 대상에 속한 관찰자의 관점들은 하나의 완전한 형태를 생성하는 생성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중첩되더라도 아무런 형태도 생성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의 관찰 대상에 대한 관점만이 중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의 관찰 대상에 속한 모든 관점들이 완전한 형태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태 생성 주체인 하나의 관찰 대상에 속한 모든 관점들은 최소 중첩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중첩되어 입체적으로건 확률적으로건 균형된 형태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2차원 직선 배열에서의 최소 중첩 단위는 서로 수직한 직선 두 개이고 이들을 중첩하면 하나의 이축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이축 한 개는 단순 역정 관계인 총 4개의 관점을 중첩한 결과물이고 따라서 이축이 가지는 모든 각도에서의 위치적 경우의 수를 중첩하면 모든 각도에서 수많은 관점들을 가지는 입체적 확률적으로 균형된 3차원 이축 배열이 생성됩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한 형태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이정보 단위 혹은 이정보 단위의 기본 단위가 아니라 모든 각도에서의 관점들이 합쳐진 3차원 이축 배열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모든 각도에서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관점들의 중첩으로 생성된 완전한 형태는 바로 입체적 확률적으로 균형된 3차원 형태 배열인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공간에서 형태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관점이 모든 각도에서 적용된 완전한 형태의 모습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점에 대한 모든 각도에서의 관찰자의 관점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형태를 생성한다는 사실은 빛 파동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빛 파동에 대해서는 5711 정보 단위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빛 파동은 19 정보 단위 그 자체입니다. 공간에서의 형태가 관점이라는 가정의 한계점은 형태를 생성하는 관찰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관찰자에 대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모든 각도에서 존재하면서 완전한 형태를 생성하는 생성주체라는 것과 하나의 형태에 대해 관찰자는 반드시 역정관계인 또 다른 관찰자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간의 균형 원칙에 따라 확률적으로 동등한 관찰자의 관점끼리 함께 중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첩의 대상이 관점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으므로 이제
방향성을 중첩하는 방식과 방향성에 포함된 형태를 중첩하는 두 방식을 사용해서 왜 똑같은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방향성에 포함된 형태들을 중첩해서 새로운 형태를 생성하는 방법은 하위 형태를 따라 발생하는 방향성에 포함된 하위 형태들 중에서도 균형되면서 가장 단순한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는 하위 형태를 찾아서 일일이 합치는 방식을 뜻합니다. 반면 방향성을 중첩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방향성 자체를 중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같은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 방식이 모두 관점의 중첩이라는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2차원 전배열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양방향 직진운동의 중첩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차원 전배열에서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직진하는 두 갈래의 방향성을 중첩하면 하나의 직선이 생성됩니다. 이때 중첩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방향성은 실제 현상이 아닌 수평한 각도에서 양방향 직진운동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관찰 결과로서 양방향 직진운동이 중첩되었다는 소리는 양방향 직진운동을 바라보는 두 관찰자의 관찰 결과가 중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관찰자들이 운동 방향성과 동시에 함께 관찰하게 되는 것은 바로 방향성에 포함된 형태입니다. 방향성은 본질적으로 형태를 따라 특정 방향으로 진행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방향성을 관찰한다는 것은 방향성의 바탕이 되는 형태들 또한 함께 관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방향 직진운동을 관찰하는 두 관찰자는 양방향 직진운동에 포함된 무수한 점들까지 함께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방향성을 관찰하는 관찰자는 방향성에 포함된 형태들까지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한 차원 더 높은 상위 관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위 관찰자란 점형태보다 한 단계 상위 형태인 하나의 직선을 관찰하는 관찰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형태들을 따라 발생하는 운동 방향성과 그 운동 방향성에 포함된 하위 형태들은 둘 다 상위 관찰자의 관찰 결과라는 측면에서 모두 같으며 따라서 새로운 형태를 생성하기 위해 방향성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관점을 중첩하겠다는 것은 그 방향성에 포함된 하위 형태들을 한꺼번에 중첩하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향성에 포함된 하위 형태들을 찾아서 일일이 중첩하는 방식이나 방향성을 관찰하는 상위 관찰자의 관점 자체를 중첩해서 방향성을 중첩하는 방식의 결과물은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둘 다 상위 관찰자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성과 방향성에 포함된 형태가 같다면 처음부터 방향성에 포함된 형태들을 중첩해서 새로운 형태를 생성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방향성 자체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형태를 생성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방향성의 이동 궤도 영역이 무한할 경우에는 방향성에 포함된 형태의 개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점 배열을 바탕으로 한 양방향 직진운동의 경우 그 이동 궤도가 결코 끝나지 않고 공간을 통해 무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끝없이 진행하는 양방향 직진운동에 포함된 점들의 총개수는 항상 변화하게 되고 따라서 방향성에 포함된 점을 일일이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향성의 이동 경로 영역이 무한할 경우에는 방향성에 포함된 형태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방향성에 포함된 하위 형태들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상위 관찰자의 관점 자체를 중첩하는 식으로 형태 개수를 일일이 세지 않고도 한꺼번에 모든 하위 형태들을 중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첩의 대상이 관찰자의 관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직선의 양방향 회전운동과 이축의 일축 양방향 회전운동의 경우에는 운동의 이동 궤도 영역이 유한하므로 비록 그 수는 매우 많지만 방향성에 포함된 형태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방향성에 포함된 하위 형태들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면서 균형된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는 역정관계인 하위 관점들을 찾아내 일일이 중첩함으로써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 내용을 정리하자면 형태 배열을 따라 생성된 방향성의 영역이 무한할 경우에는 방향성에 포함된 형태의 개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방향성과 그 방향성에 포함된 하위 형태들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상위 관찰자의 관점을 중첩해서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향성의 영역이 유한할 경우에는 방향성에 포함된 하위 형태들 중에서도 확률적으로 균형되고 단순한 상위 형태를 생성하는 하위 관점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중첩함으로써 하나의 상위 형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방향성 자체를 중첩할 시 방향성을 관찰하는 단 하나의 관찰자가 아닌 서로 정반대 위치에 있는 두 관찰자의 관점을 함께 중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점 또한 균형 추구 원칙에 따라 균형된 관계를 가진 것끼리 반드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균형된 관계란 확률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동등한 존재들은 반드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완전히 같음에도 하나의 경우의 수만이 발현된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입장에서는 균형이 무너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서 정반대 위치에서 양방향 직진운동을 관찰하는 두 관찰자는 서로 복합력정 관계로서 확률적으로 동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중첩되어 하나의 직선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관점으로서의 방향성을 이용해서 5711정보 단위를 생성해 보도록 합시다. 5711정보 단위는 바로 전 단계 정보 단위인 3축을 중첩해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3축의 중첩 결과물인 끈 파동을 중첩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입체 구 구조의 3차원 2축 배열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균형 추구 움직임은 1축 양방향 회전운동입니다. 1축 양방향 회전운동이란 2축을 이루는 서로 수직한 두 축 중 하나의 회전축을 제외한 서로 수평관계인 나머지 축들을 따라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회전운동입니다. 보다시피 방향성의 이동 궤도는 유한하므로 1축 회전운동에 포함된 모든 2축들 중 확률적으로 균형되면서 가장 단순한 관계를 가진 2축 3개를 중첩합니다. 여기서 확률적으로 균형되면서 가장 단순한 관계를 가진 2축은 하나의 회전축을 공유한 채 나머지 축이 서로 90도 관계에 있는 3개의 2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 함께 중첩한 결과 하나의 입체 3축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3차원 2축 배열을 구성하는 수많은 2축들 중 임의의 한 축은 모두 회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방향 회전운동 또한 임의의 한 축을 기준으로 모든 각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1축 회전운동으로부터 하나의 3축이 생성되므로 하나의 원점을 공유한 수많은 회전축을 기준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무한한 1축 회전운동으로부터 하나의 원점을 공유한 모든 각도에서의 무한계의 3축으로 구성된 3차원 3축 배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입체 구 구조의 3차원 2축 배열로부터 입체 구 구조의 3차원 3축 배열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입체 구 구조의 3차원 3축 배열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균형 추구적인 방향성은 바로 교체회전운동입니다. 교체회전이란 하나의 3축을 이루는 서로 수직한 총 3개의 직선들 중 임의의 한 축을 회전축으로 두 축들이 90도씩 회전하는 과정이 회전축을 순서대로 번갈아가며 반복되는 운동을 뜻합니다. 교체회전운동 또한 양방향 직진운동이나 양방향 회전운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진 정반대 방향으로의 교체회전운동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교체회전 개념의 근거에서 입체 3축 배열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교체회전의 경우의 수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교체회전 경로 간의 관계가 균형적인 4가지 경로만이 3차원 3축 배열을 따라서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3축 배열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교체회전운동 또한 결과론적인 균형 원칙하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로 1에 따른 교체회전운동의 과정입니다. 경로 1을 따라 교체회전하는 하나의 3축은 총 6번의 90도 회전만의 원래 모습으로 회귀합니다. 균형관계로서 경로 1, 2, 3, 4를 따라 동시에 발생하는 교체회전 운동은 서로 단순역전 관계이므로 경로 2, 3, 4 또한 경로 1과 마찬가지로 총 6번이 교체회전만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교체회전 운동으로는 더 이상 공간의 최대 균형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점과 직선 그리고 2축 배열은 2차원 평면으로부터 3차원 입체 3축을 만들어 공간을 더욱 입체적인 균형 상태로 만들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반면 제자리에서 회전하기만 하는 교체회전 운동은 더 이상 공간을 균형 상태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3축 배열이 과연 어떤 구조를 가져야만이 공간의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빛 파동이 공간에 확산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삼축 배열은 빛 파동이 공간에 균등하게 확산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빛 파동의 균등 확산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삼축이 어떤 방식으로 공간에 존재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빛 파동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점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빛 파동들을 통틀어서 빛 파동원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원점에서 시작한 빛 파동은 빛의 근원에서 멀어질수록 파동 자체의 에너지가 줄어들어 파동의 진동수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 파동은 서로 정반대되는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빛 파동원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빛 파동이 공간에 확산되는 방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화된 빛 파동원의 모습을 통해 계속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빛 파동은 하나의 원점을 시작으로 모든 각도를 향해 3차원적으로 직선 이동하면서 끝없이 공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이 직선 궤도를 그리며 공간으로 확산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빛 파동원 또한 점과 마찬가지로 확산이 진행될수록 빛 파동 사이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면서 빛 파동이 도달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의 원점을 가진 빛 파동만으로는 공간을 완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빛 파동원은 공간에 오로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다른 빛 파동원들과 반지름을 공유하면서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빛 파동이 이런 방식으로 공간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빛 파동이 최대한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빛 파동의 확산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원점에서 시작된 빛 파동원은 일정 거리까지 확산한 순간 수직한 6방향에서의 확산의 끝 지점으로부터 새로운 빛 파동원을 재생성합니다. 그리고 새로 생성된 6개의 빛 파동원은 정확히 모체인 첫 번째 빛 파동원의 반지름만큼 확산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빛 파동원과 재확산 결과물인 6개의 이웃 빛 파동원은 서로 수직한 6방향에서 반지름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 파동원의 재확산 과정은 단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새로 생성된 6개의 빛 파동원으로부터 수직한 6방향으로 또 다른 빛 파동원이 재생성되고 서로 반지름을 공유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사방으로 빛 파동이 최대한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반지름을 공유하는 전체적인 빛 파동원 구조에서 반지름 영역에서의 파동 진행 방향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파동 간 간섭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빛 파동은 다른 파동 종류와 달리 정반대 진행 방향을 가진 파동 간에 서로 상쇄되지 않고 대신 서로 간의 상대적인 위상 조정을 통해 진행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파동의 모습만이 변화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파동 간의 위상 조정을 파동의 간섭 현상이라고 합니다. 파동 간섭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반지름 영역을 공유하는 두 파동을 분석해보면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 파동과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 파동이 같은 영역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겹쳐서 진행하는 두 빛 파동은 서로의 거울상으로서 복합역정 관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광원을 중심으로 동시에 정반대 방향을 향해 진행하는 빛 파동은 서로 반대의 파동 이상을 가진 복합역정 관계이고 이에 따라 항상 복합역정 관계인 이웃빛 파동과 동일한 반지름 영역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오른쪽 빛 파동원의 광원으로부터 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 파동은 자신의 왼쪽 방향 빛 파동과 동일하게 생긴 이웃빛 파동원의 왼쪽 방향 빛 파동과 만나게 됩니다. 반대 상황 또한 마찬가지로 왼쪽 빛 파동원은 자신의 오른 방향 빛 파동과 똑같이 생긴 이웃빛 파동원의 오른 방향 빛 파동과 만나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로 정반대의 진행 방향을 가진 복합역정 관계인 두 파동은 하나의 반지름 영역 내에서 진동수가 높은 부분이 낮은 부분과 접하고 진동수가 낮은 부분은 상대방의 높은 부분과 서로 파동 간섭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동 간 위상 조정의 결과 반지름 영역 한가운데서 가장 작은 진동수를 보이고 반지름 한가운데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진동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감소하여 진동수가 점점 감소하는 원래의 빛 파동과 달리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진동수가 양쪽에서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진행 방향이 서로 정반대인 파동 간 간섭의 결과 반지름 영역 내에서 비파동은 더 이상 특정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의 파동 이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만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반지름 영역 내에서 진행 방향이 정반대인 두 비파동은 실제로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파동 간섭이 일어나고 그 결과 매 순간의 간섭 결과로서 반지름 영역에서의 비파동은 단지 멈춰 보일 뿐입니다. 즉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두 비파동은 계속적으로 기존의 방향을 향해 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차원 비파동원이 수직하는 네 방향에서의 이웃빛 파동원과 파동 간섭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2차원 비파동원 또한 2차원 형태 배열과 똑같이 모든 각도에서의 위치적 경우의 수가 중첩되어 사실상 모든 각도에서 무수히 많은 이웃 비파동원들과 반지름을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각도에서의 파동 간섭 현상까지 고려한 비파동원의 2차원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이웃 비파동원들과 상호작용한 결과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모든 수평한 각도에서 위상이 변화한 파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 간섭의 결과로서 반지름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의 파동이 같은 수준의 에너지를 가진다는 사실은 빛 파동의 가시광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물체들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물체에 부딪힌 비파동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서 직접 인지되는 과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모든 비파동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 영역의 파동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비파동 영역 중 단지 이 부분만이 인간의 시각적 능력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인간은 인지할 수 있는 가시 영역만을 이용해서 사물을 관찰하고 있으며 가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파동 영역은 눈에 들어오더라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반지름에 속한 비파장 영역 중에서도 인간이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파장 영역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각적 능력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반지름 부분에서의 가시 영역입니다. 보다시피 하나의 비파동원에 두 개의 얇은 무지개 고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파동은 하나의 원점을 시작으로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의 인지적 능력으로 인지 가능한 파장 영역은 하나의 비파동원에 속한 저 두 개의 얇은 무지개 고리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이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비파동이 반지름 영역의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같은 수준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시광선 영역 또한 반지름의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정확히 같은 수준의 진동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을 중심으로 파장 수준이 같은 두 영역이 서로 복합역정 관계를 가짐에 따라 이 두 가시광선 영역은 서로 마주보면서 색이 정반대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빛 파동에 대한 인간의 부분적인 인지 현상에 따라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현상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보통 무지개라 하면 바닥에 두 다리를 걸친 아치형 구조를 가진 하나의 고리로 이루어진 무지개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조건이 맞기만 한다면 원형 무지개나 이중 무지개 또한 함께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중 무지개를 자세히 보면 서로 마주보는 두 무지개의 색 순서가 반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말했다시피 비파동원간 공유하는 반지름 영역의 중심을 기점으로 서로 위상만 반대이고 같은 진동수를 가진 복합역정 관계인 파장이 양쪽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토대로 새롭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비파동이 왜 투사체에 특이한 문양을 남기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위 사진은 가로등의 불빛이 창문에 비친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가로등에서부터 확산된 비파동이 창문에 투사된 모습입니다. 보다시피 하나의 원과 그 원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기울어진 십자무늬로 이루어진 특이한 문양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파동이 투사체에 남기는 일정한 규칙을 가진 문양을 빗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비파동의 진행 형태를 생각하면 이러한 빗물이 구성은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상식처럼 비파동이 모든 각도를 향해 끝없이 직진 진행한다면 창문에는 아무런 형상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문에 부딪힌 비파동은 그대로 창문을 투과해서 가던 방향 그대로 직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파동원은 하나의 원형의 십자무늬가 추가된 형태로 창문에 투사됩니다.
이렇게 빛파동이 투사체에 예상치 못한 흔적을 남기는 이유는 바로 빛파동원 간 파동 간섭의 결과로서 파동의 진동수가 반지름 영역의 정중앙을 기점으로 양쪽에서 에너지 수준은 같으나 서로 정반대되는 위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빛파동은 공간에 혼자 존재하지 않고 짝수계의 또 다른 빛파동원과 반지름을 공유한 상태로 존재하고, 우리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빛파동원들 사이에서 가시영역인 일부 파장 영역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가시광선 영역만으로 인지되는 빛파동원 간 상호작용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시피 서로 반지름을 접한 빛파동원들의 가시광선 영역은 광원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빛파동원의 중앙에 특정한 흔적을 남기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관찰하는 빛무리의 모습입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두 개로 나뉘어진 가시광선 영역 중 빛파동원의 원점에 가까운 두 번째 가시영역 고리가 서로 겹치면서 빛무늬가 만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빛파동원이 투사체에 투사된 결과물인 빛무늬는 빛파동원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시광선 영역만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자의 인지적 한계 내의 관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직 첫 번째 빛 무리만이 투사체에 투사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빛파동 재생성 현상은 한 번에만 국한되지 않고 끝없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빛파동원으로부터 생성된 6개의 빛파동원은 다시 반지름을 공유하는 짝수계의 이웃빛 파동원을 재생성하고, 그 빛파동원들로부터 또 다시 짝수계의 빛파동원이 재생성되는 식으로 빛파동원은 항상 짝수계만큼의 재생성을 반복하면서 공간에 무한히 확산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빛파동원 말고도 재생성된 모든 이웃 빛파동원들 또한 함께 창문에 투사되어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한히 많은 이웃 빛파동원이 반지름을 공유하며 함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첫 번째 빛파동원만이 투사체에 투사되는 이유는 오직 첫 번째 빛파동원만이 모든 각도에서 이웃 빛파동원과 반지름을 공유하는 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파동원이 사실 2차원 구조라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점과 직선 배열이 평면 동심원 구조의 2차원 배열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빛파동원 또한 본래부터 2차원 배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19정보 단위가 빛파동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19정보 단위는 근본적으로 점과 직선 그리고 이축 배열이라는 2차원 구조를 바탕으로 생성된 형태로서 2차원의 집합으로서의 3차원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정보 단위인 빛파동 또한 근본적으로 2차원 배열이 중첩된 3차원 입체9 구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입체9 구조의 3차원 빛파동원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평면 동심원 구조의 2차원 빛파동원의 모든 위치적 경우의 수를 중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2차원 빛파동원에 대한 위치적 경우의 수의 중첩은 오직 첫 번째 빛파동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빛파동원을 기준으로 모든 위치적 경우의 수를 중첩한 결과 오직 첫 번째 원만이 완전한 3차원 입체9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각도에서 이웃빛 파동원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오직 첫 번째 빛파동원뿐이고, 그 외의 다른 빛파동원들은 부분적으로 2차원 이웃 빛파동원과 반지름을 공유할 뿐 모든 각도에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빛파동원을 중심으로 모든 위치적 경우의 수가 중첩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모든 빛파동원들 중에서도 오직 첫 번째 빛파동원만이 모든 각도에서의 관점들로 이루어진 완전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치적 경우의 수의 중첩으로 3차원 입체9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빛파동원은 사실상 첫 번째 2차원 빛파동원뿐입니다. 이때 평면 동심원 구조의 2차원 빛파동원은 수평한 모든 각도에서 관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원 빛파동원을 모든 각도에서 중첩한 결과물인 입체9 구조의 3차원 빛파동원은 모든 각도에서의 관점을 가진 완전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빛파동원들 중에서도 입체 빛파동원 구조를 가진 첫 번째 빛파동원만이 모든 각도에서의 관점들이 모여 생성된 완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빛파동원만이 투사체에 투사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빛파동원들과 달리 오직 첫 번째 빛파동원만이 하나의 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파동원은 근본적으로 2차원 평면 배열이기 때문에 어떤 각도로 투사체에 투사되더라도 항상 2차원 평면의 모습만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빛 파동원의 인지적 한계 내의 결과물인 평면 빗무리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빗무리의 전체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빗무리의 테두리는 앞서 설명한 대로 빛 파동원의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그리고 총 3개의 빛 파동원이 동시에 겹치는 총 4군데의 영역에서 빛이 직선으로 산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직 3개의 빛파동원이 겹친 4개의 영역에서만 광원으로부터 시작된 빛파동이 아무런 파동 이상의 조정을 겪지 않고 직진 궤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개의 빛파동원이 한꺼번에 겹친 중복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하자면, 광원을 중심으로 하는 첫 번째 빛파동원으로부터 재생성된 4개의 빛파동원들 중 자신들끼리 서로 겹치는 2개의 빛파동원은 서로 겹치는 영역에서 파동 진행 방향이 정반대 방향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빛파동원과 접한 반지름 영역에서 파동 간섭이 유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생성 결과물인 두 빛파동원 사이에서도 서로 접한 영역의 안에서 파동 간섭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생성 결과물인 두 빛파동원과 함께 동일한 영역을 공유하는 첫 번째 빛파동원으로부터 출발하는 빛파동은 영역을 접하는 또 다른 빛파동들과 파동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원으로부터 출발한 빛파동의 진행 방향은 또 다른 원점으로부터 시작한 빛파동의 진행 방향과 만나는 각도상 파동 간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파동과의 별다른 위상 조정 없이 첫 번째 빛파동원의 빛파동은 항상 국지적인 영역에 한해서 원래 이동 방향 그대로 직진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3개의 빛파동원이 동시에 접한 총 4개의 영역에서는 항상 첫 번째 빛파동원에 직진 이동하는 빛파동원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빛파동원과 재생성 결과물인 빛파동원이 서로 접한 반지름 영역에서 일종의 빗뭉침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빗뭉침 현상이란 정확히 정면으로 만나서 진행하는 정반대 방향으로의 진행 방향을 가진 빛파동 사이에 발생한 파동 간섭 현상으로 인해 유발되는 현상으로서, 파동 간섭이 발생하는 반지름 영역에서만 빛의 밝기가 좀 더 밝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빛이 한 군데 뭉쳐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빗뭉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공간의 정중앙을 원점으로 하는 첫 번째 빛파동원은 사실상 모든 각도에서 또 다른 빛파동원들과 반지름을 공유함으로 인해 사실상 모든 각도에서의 반지름 영역에서 파동 간섭 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수직한 4방향에서의 빗뭉침 현상만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빛무리가 빛파동원의 2차원적 모습을 투사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빛파동원 그 자체는 공간에서 모든 위치적 경우의 수가 중첩된 결과로서 입체적 구조로서 존재하지만, 이러한 3차원 빛파동원이 투사체에 투사된 결과 평면 동심원 구조인 2차원 빛파동원이 수직한 4방향에서 이웃 빛파동원과 반지름을 접하는 모습만이 빛무리로서 투영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반지름 영역에서의 빗뭉침 현상은 두 빛파동원 사이의 파동 간섭 현상에 의한 결과물로서 그 실제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시피 빗뭉침 현상은 파동 간섭으로 위상이 변화한 후의 빛파동의 모습입니다. 또한 파동 간섭 현상은 수직한 4방향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빛파동원과 접하는 반지름 영역에서의 모든 빗뭉침 현상을 고려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빛파동원에서 빗뭉침 현상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광원을 중심으로 수직한 4방향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빗뭉침 현상은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가장 빠르게 관찰 가능한 예로는 방충망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수직한 4방향으로 집중 진행하는 현상입니다. 재확산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간으로 확산 진행하는 빛파동은 방충망의 구멍을 통과하는 순간 기존의 재확산 결과물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첫 번째 빛파동원부터 다시 재확산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첫 번째 빛파동원과 재생성된 빛파동원 사이의 수직한 4방향에서 또다시 파동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수직한 4방향에서 빗뭉침 현상이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찰하는 빛파동의 수직한 4방향으로의 집중 진행 현상입니다. 그러나 방충망 구멍을 통과하는 빛파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파동 간섭에 의한 빗뭉침 현상을 자세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라볼수록 너무 눈부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동 간섭에 의한 빗뭉침 현상을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전원이 꺼진 컴퓨터나 텔레비전 모니터에 빛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모니터의 빛을 조사한 결과로서 모니터에는 수직한 네 갈래로 나아가는 네 개의 빗줄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빗줄기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지개색이 반복적으로 나열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니터 내부에 설치된 색 필터가 빛을 만나면서 색상이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니터 내부의 색 필터는 오직 빛과 접촉한 부분에서만 색상이 실제로 구현됩니다. 따라서 모니터에서 무지개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빗줄기가 오직 수직한 네 방향에서 생성되었다는 사실은 모니터 전체적으로 조사된 빛 파동이 수직한 네 방향에서 빛 뭉침 현상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 빛 파동은 파동 간섭의 결과로서 투사체의 수직한 네 방향으로 빛 뭉침 현상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빛 파동이 투사체에 빛 뭉침 흔적을 남기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들 수 있습니다. 재확산을 반복하면서 공간으로 확산 진행하는 빛 파동원은 이중 슬릿을 통과하는 순간 생성된 새로운 첫 번째 빛 파동원으로부터 수직한 모든 방향에서 또 다른 이웃 빛 파동원들을 재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재생성을 거듭하면서 가장 처음 평평한 투사체에 부딪히게 된 빛 파동원은 그 투사체가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파동 간섭의 결과로서 빛 뭉침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색 필터라는 특수한 장치가 설치된 모니터에서의 빛 뭉침 흔적과 달리 투사체가 일반적인 사물인 경우, 예를 들어 투사체가 편편한 벽일 경우에는 파동 간섭 영역 중 오직 가시광선 영역만이 투사체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오직 가시광선만이 투사체에 전달되어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파동 간섭 영역의 모든 부분이 투사체에 투사되지만 인간이 가진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들은 투사체에 투사된 가시광선 영역만을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투사체에 남겨진 빛 뭉침 흔적 중에서 가시광선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모두 시야로부터 제외되고 그 결과 일정 간격으로 나열된 가시광선 영역만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바라보는 빛 파동의 투사 결과물은 항상 일정 간격으로 떨어진 빛 무늬로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빛 파동이 파동과 양자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유도 빛 파동이 하나의 원점을 가진 빛 파동원을 한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빛은 본질적으로 파동이지만 그 행동적 특징은 양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빛 파동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빛 파동의 특징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의 주제는 소수의 정보 단위이기 때문에 빛 파동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개별 주제로서 따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빛 파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